오늘 발표 주제는 Federated Learning입니다. 제가 먼저 그 개념이랑 간단한 예시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기법들을 조금 자세하게 분석받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메소드를 생각을 해보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가 있고 거기 이제 로우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을 해서 이것을 이제 모델에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IoT 이런 기기 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방법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더레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학습인데요.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각자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협력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중앙 서버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어떤 글로벌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IoT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로 전달되는 것은 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미니마이즈드 되고 포커스드 된 어떤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보면 이 중앙 서버에 있는 글로벌 모델을 활용하는 예는 어떤 헬스케어 시스템. 그래서 환자 데이터 유출 없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비큐러 네트워크라고 해서 개인 위치 정보의 유출 없이 어떤 지능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디바이스에서 학습된 로컬 모델을 활용하는 예시는 G보드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어떤 키보드인데요. 이 G보드가 제안한 쿼리를 클릭했는지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더 나은 쿼리를 제안하는 어떤 이런 예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ederated Learning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엣지 시작은 이 엣지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 디바이스가 사용이 되지 않거나 또는 충전 중일 때 이 중앙 서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필요하냐? 나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이 서버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no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버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 이 신호에 응답을 하고 현재 글로벌 모델을 이 엣지 디바이스에게 전송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WT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모든 엣지 디바이스에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몇 개의 엣지 디바이스에만 보내겠다. 뭐 아니면 저번에 안 보냈던 엣지 디바이스에게 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나 어떤 숫자를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 학습에서 그 몇 개, 두 개가 튕기죠. 이것은 이제 모두에게 이 글로벌 모델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라운드 I 플러스 1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 셀렉션에서 이번엔 다른 아이들을 튕기죠. 그래서 이런 개수나 다양성을 고려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모델을 받으면 이 엣지 디바이스는 그 자신의 이 디바이스에 있는 로 데이터,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로컬 모델로 이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래서 이 WT의 어떤 러닝 레이스를 고려해서 그런 업데이트를 한 것을 WT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그 대신 이 K번째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디바이스에서 각각 생성된 이 로컬 모델들을 모두 서버로 보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모든 이 엣지 디바이스의 학습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위에 다시 보시면 트레이닝 시간이나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엣지 디바이스마다 성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는다거나 이것도 선착순 몇 개까지만 받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모두에게 응답을 받진 않고 몇몇 개는 이제 버리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것들로 이제 글로벌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 하는데요. 뭐, 여기서는 뒤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범석 오빠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모은 모델들은 평균을 낸다. 가중치를 두어서 평균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모델로 업데이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가 IOQ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모델, 저희가 쓰는 모델이랑 연결될 때가 모델이랑 그때도 시간 순으로 몇 개까지만 알려주시고요. 모델이요. 어떤 모델? 지금은 뭐 그림도 스마트폰만 애플워치 직관과 기기들이랑 시간 제가 피드백을 처음 들고 개인이나 이런 데 쓰는 그런 예를 거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서버에 못 올리고 근데 그 데이터들이 아까우니까 디바이스에서 직접 학습하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한 건데 그게 디바이스 관점이 아니고 모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질문인지. 제가 연구실 컴퓨터에서 제 모델을 돌리면 제 글로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유출이 됐을 때 제 모델을 깨어났다는 모델 우리나 이런 게다 유출됩니다. 이거를 뭐 막기 위해서 반영이나 지원이나 응용만 컴퓨터를 로컬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 각자에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그 웨이트만 제가 받아가지고 제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이거가 좀 알게 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로컬 모델이나 디바이스가 지원이나 반영이 될것 같은 거예요. 컴퓨터도 어떤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도 이렇게 왜냐면은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컴퓨터마다 이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들어오는 선착순 몇 개까지만 이제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개인 사용자의 마음이고. 네. 그 프라이버를 보는 거 내용 문제 같은 영어 작업 들어가는 모델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그래서 그게 제가 본 거에서는 이게 사실은 원래는 서버가 학습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대신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리소스, 좋은 GPU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거고 디바이스는 이제 좀 리소스가 딸리게 되는데 얘는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무거운 모델들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트랜스포머 이 정도는 어렵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뭐 개인정보 같은 것도 이제 이용약관 동의 받아가지고 이제 서버에다 옮기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취합하지 않고도 쓰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게 파라미터만 전달하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형 기계에서 만약에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한다 그러면 싫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도 달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주은이 거 보면 니드미라고 되어 있는 게 휴대폰이 이제 충전 상태인 걸 감지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인 거를 지가 알아서 서버한테 그때 신호를 주면은 오케이 그때 학습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동의 과정은 따로 동의 과정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있어야 거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관에 응. 거기 더안 쓰게 돌아갔습니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이제 트레인을 시켰으니까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엣지 디바이스로 이 글로벌 모델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장점은 크게
먼저 프라이버시, 이 로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리얼타임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학습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모으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 기본적인 다른 데이터 학습 모델들은. 근데 이거는 그때그때 모아진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 이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와이파이로 그림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있던 끊어짐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벗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산 학습과의 차이점을 이 페더리티 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분산 학습이 뭐냐면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이제 분산시켜서 학습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학습과의 차이는 분산 학습은 이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만 연합 학습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학습은 유선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합 학습은 어떤 그 모델을 보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와이파이나 뭐 LTE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 개인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분산학습은 데이터 크기가 뭐 동일하다고 하네요. 이 리소스가 뭐 4개 있으면 4분의 1로 해서 아무래도 이 컴퓨팅을 하겠죠. 근데 이 연산학습에서는 개개인의 그 엣지 디바이스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이 다 달라서 데이터 불균형이 있다. 그리고 분산학습에서는 데이터의 IID를 가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니폼 분포를 가정한다고 하는데요. 연합학습에서는 논 IID를 가정해서 셀프 코릴레이티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사용한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범석 오빠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분산학습이나 제가 아는 취류 검열 처리 이런 거 있습니다. 병렬 처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렇게 딱 워딩으로만 들어서 모아서 이제 컴퓨팅 리소스 분산시켜서 하는 거니까 병렬 처리? 아니면 병렬 처리를 꼭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자동적으로 이제 골고루 컴퓨팅 리소스를 잘 골고루 사용하도록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차이점이 많아서 별로 헷갈리실 것 같진 않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은이가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개념이랑 배경을 잘 설명해줬고, 저는 다음으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파라미터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 모델에서는 이 라지 n개의 이그젬플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이그젬플 얘를 이제 뭐 배치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배치마다 비용 함수를 계산하고 그것들을 이제 평균내서 전체 모델의 그 코스트 펑션으로 하고 얘를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게 일련의 학습 과정이죠. 근데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제 뭐 한 6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함수를 생성하고 걔를 이제 그 가중평균해서 코스트 펑션으로 쓰겠다. 이 아래는 얘를 그냥 평미분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똑같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데 사실 여기서 이 빨간색 표시해 놓은 NK 이게 약간 조금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안 준다 그랬는데 가중평균을 한다는 거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안 주는데 얼만큼인지는 어떻게 알지? 라는 좀 의문이 있는데 이건 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구글 같은 데서 발표하는 거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건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 어, 그, 요 논문이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가장 처음 소개된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방법을 두 개로 제시하고 있어요. 페드 SGD,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모델이랑 페드 에버리지. 근데 이게 이제 페드 SGD가 가장 나이브한 모델인데, 옆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이 그냥 클라이언트가 한 번만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이제 갖다 주면은 걔를 가중평균해서 서버가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미니 배치 개념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멀티플 에폭으로 배치 사이즈는 이제 미니 배치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번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학습을 한 결과물인 W 자체를 파라미터 자체를 그 서버한테 전달해서 서버가 그것을 가중평균해서 평균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는 페드 에버리지가 페드 SGD보다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리듀스 서버 로드, 그러니까 서버 부하가 적다. 왜냐면은 페드 SGD에서는 이제 그라디언트만 계산해서 줘서 얘를 이제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페드 에버리지는 파라미터 자체를 업데이트해서 줘버리니까 평균만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요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조금 악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버가 더 좋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부하를 늘리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 에버리지가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아래 나와 있듯이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적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주은이가 아까 스텝별로 좀 설명을 해줬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파라미터 전송하면은 서버가 업데이트해서 그 업데이트된 모델을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이거를 이번 하나의 라운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목표 성능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커뮤니케이션의 횟수가 에버리지가 더 적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표 성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에버리지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 페드 에버리지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페드 에버리지에 대해서 이 스톡 코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K개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하고 B는 배치 사이즈, E는 이제 에포 개수,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인데 이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왼쪽에 수식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가 넘어가고 이 서버가 이제 매 라운드마다 M이라는 숫자를 정합니다. 이제 M은 그 전체 클라이언트 모수가 K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뭐 네트워크가 끊겨서 튕길 수도 있는 거고 뭐 클라이언트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이제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이제 학습이 느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다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이제 전체 클라이언트를 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나 아니면 퍼센트나 정해가지고 뭐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60개까지 응답이 오면은 그 라운드 종료다 이제 이렇게 하는 파라미터가 C고 그 C랑 K랑 곱해서 이 M이라는 개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M개의 클라이언트의 서브셋이 이제 ST고 그 ST 안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패러럴하게 이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패러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GPU가 패러럴하게 컴퓨테이션 하는 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양의 이제 병렬 연산이 일어나겠죠. 왜냐면 뭐 100만 개 엣지 디바이스 핸드폰에서 이제 동시에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총 3개죠. C, B인데 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를 이제 잘못 설정하면은 오히려 페드 SGD보다도 더 안 좋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은 논문에서 벤치마크 데이터로 좀 어, 실험을 했어요. 엠니스트랑 사이파, 뭐 셰익스피어 이 정도 데이터로 실험을 한 것 같고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엠니스트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실험 버전이 두 개예요. IID랑 넌 IID. 근데 이 넌 IID라는 게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이제 가장 그 핫한 토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배치 사이즈로 학습을 한다는 거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이제 IID인데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셔플해서 이제 자르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그렇지 않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그 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주은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주은이 특성에 맞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얘 넌 IID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엠니스트는 라벨을 두 개씩 준 거예요. 얘는 18짜리 데이터만 주고 얘는 47 라벨 데이터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뿌린 거고, 총 6만 개 데이터에 100개 클라이언트로 600개씩 뿌린 거고. 그래서 이게 실험의 결과인데, 이 실험의 목표는 99% 성능이에요. 99% 성능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 이게 에폭 횟수랑 배치 사이즈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한 거고, 이게 배치 사이즈가 무한대로 되어 있는 거는 전체 데이터셋을 하나의 배치로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폭이 하나고 배치가 무한되면 그게 패드 SGD겠죠? 그리고 이제 IID랑 넌 IID 아래에 있는 이 숫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횟수예요. 99% 성능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 커뮤니케이션 했냐. 그래서 이 숫자가 적을수록 더 빨리 성능에 도달한 거니까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첫 번째 줄인데,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넌 IID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달한다. 99% 성능에 도달하더라.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IID, 물론 IID 때보다 넌 IID 때 숫자가 더 큰 걸 보니 훨씬 학습 속도가 느리지만 그럼에도 도달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설명한 거고, U는 여기 수식을 넣어놨는데 F폭에 비례하고 배치 사이즈에 반비례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얼만큼 그라디언트를 많이 계산했는지, 몇 번 계산했는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로드랑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U가 커지면은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횟수, 그러니까 효율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은 이게 같은 조건일 때 에폭을 같이 했을 때 배치 사이즈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더라.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많이 이제 계산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고, 이 아래는 이제 사이파 데이터인데 파란색 선이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SGD예요. 페더레이트도 안 하고 그냥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고, 나머지 색상들이 이제 에폭이랑 배치를 바꿔가면서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한 건데 성능이 이터레이션 많이 하면은 수렴하더라. 그런 내용. 근데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이 이제 17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그 다음 해에 구글 I/O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s convergence is not theoretically proved. 이론적으로 모른다 자기네들도. 그래서 실제로 magically converging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거든요. 구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믿어주겠죠. 근데 이게 17년, 18년도 I/O 거고 아마 요즘 들어서는 이제 닙스에서도 22년에는 30개 이상의 논문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관련된 주제라고 하니까 아마 뭐잘 찾아보면은 이론적인, 그러니까 넌 IID인데도 그 컨버징하는 그걸 이론적으로 좀 얘기한 논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연합학습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네 가지 토픽인데, 가장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넌 IID, 얘는 이제 문제가 IID 하지 않고 넌 IID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컨버지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사실 프라이버시 때문에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얘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직접 서버에 뿌리지 않더라도 그 각각의 라운드마다 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역추적이 가능하다. 데이터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공격 챌린지가 들어와서 구글 스칼라에 쳐보면 Differential Privacy Federated Learning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쳐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을 막는 그런 연구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그리고 이제 라벨링, 그러니까 각각의 엣지 디바이스의 오너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굳이 라벨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데이터 라벨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비지도 학습으로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챌린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굉장히 소량의 라벨 데이터만 가지고 연합학습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엣지 컴퓨팅은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그 가장 큰 바틀렉이 이제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과 서버들이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로드가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라이언트는 리소스가 안 좋다. 오히려 서버가 좋은 GPU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한테 부하를 적게 하려면은 클라이언트가 학습을 많이 해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설명했었죠. 이게 클라이언트 부하고 얘가 이제 네트워크 부하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횟수가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로드가 커지느냐, 네트워크 로드가 커지느냐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고, 걔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다 깊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넌 IID에 대한 논문 하나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Federated Learning with Non-IID라는 논문이고 아카이브긴 한데 사이테이션이 한 1700개 이상인 그런 논문.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 엠니스트랑 사이파로 이제 보면은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좀 차이점이 IID랑 넌 IID만 나눈 게 아니고 넌 IID를 버전 1, 2로 나눴어요. 그래서 버전 1 같은 경우가 더 그 심한 넌 IID 정도가 심한 거예요. 아까는 그 숫자를 2개씩 줬죠. 그 엠니스트에서. 근데 얘는 이제 넌 IID 1은 하나씩 준 거예요. 싱글 클래스 데이터로 이제 준 거고. 그랬을 때 보면은 이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그냥 페더레이티드 안 한 거 아니면은 IID 한 상황이고 이 주황색이 맨 처음 실험했던 거 2개씩 준 거고 이 빨간색이 하나씩만 준 거로 보면은 훨씬 컨버징을 안 하죠. 그리고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넌 IID 정도가 심할수록 우리가 컨버징 하는데 훨씬 오래 걸리더라. 그런 이제 실험 결과고 또 하나는 이 파란색 점선인데 아예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좀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넌 IID 정도가 심하면은 아예 그 좋아지지가 않더라. 뭐 요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 앞에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 EMD라는 지표를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넌 IID 한지 그 레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요게 뭐 수식 같은 거는 궁금하시면 여기 논문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왼쪽에 차트를 보면 EMD 정도가 심해질 때 어큐레시가 떨어지긴 해요, 당연히. 근데 그 스레숄드가 있더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감하는 스레숄드가 있고 그 말은 우리가 그 EMD의 정도, 그러니까 넌 IID 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조금만 그 IID하게 만들어줘도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데서 이제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거고 이게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살짝 저는 치팅이라고 좀 생각하긴 하는데 요 그 1번을 보시면은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로컬 데이터의 베타 퍼센트만큼의 글로벌 데이터를 somehow 어떻게든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글로벌 데이터를 만들고 걔로 이제 웜업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페더레이트 러닝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학습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기본 모델에서는 이 글로벌 모델만 다시 서버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전달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의 이 베타 퍼센트의 글로벌 데이터 중에서 알파 퍼센트를 또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 기존에는 그냥 받은 글로벌 모델들을 자기들의 로컬 데이터로만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쉐어받은 데이터를 같이 합쳐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데이터를 다 같이 어느 정도 이 파란색의 쉐어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공유하기 때문에 넌 IDID의 레벨, 그러니까 EMD가 좀 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인 거고 그렇게 실제로 학습한 결과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글로벌 데이터를 서버가 많이 확보할수록 당연히 EMD가 줄고 EMD가 줄면은 아까 증명했던 것처럼 어큐러시는 높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똑같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사이즈가 클수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더 많은 그 쉐어 데이터를 줄수록 어큐러시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베타가 20% 10% 그리고 알파가 한 50% 정도면은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5%인데 그 로컬 데이터 중에 한 5%만 글로벌 데이터로 활용을 해도 전체 어큐러시에 한 30% 게인이 있더라. 뭐 이런 이제 그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넌 IID에 대한 연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 아까 승찬이가 질문했던 것과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표현을 서버랑 클라이언트 뭐 엣지 디바이스 이런 표현들을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게 다 서버에도 상관이 없어요. 서버랑 서버 상관이 없고 객체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들고 있는 예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 왜냐면 뭐 서울대병원이랑 세브란스 병원이랑 절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죠. 공유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걔네들은 어떤 뭐 의료 정보기관 같은 데서 거기서 일부의 데이터를 이제 그 쉐어 받아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자기네들 병원끼리는 공유하지 않아도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또 하나의 예시가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고객 데이터를 절대 이제 서로 간에는 공유하지 않지만 그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연합학습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 분야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이거에서 IoT 새로운 띵즈라서 소식만 되는 가정들 네, 디바이스가 혹시 뭐 폰에 한정되는 거 네, 맞아요. 소식만 되는 거 네. 클라우드에서 좀 많이 IoT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데 실제적으로 아까 보니까 뭐 이제 폰을 안 쓸 때 예를 들면 폰 안 쓸 때 충전할 때 돌아 로컬 모델이 돌아간다고 했는데